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회 특집으로 진행되는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우리 사회의 이즘 가장 뜨거운 이슈들만을 모아서 3부로 나뉘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최근의 정치권의 현안, 그리고 또 군 가산점 문제를 비롯한 것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문제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일부 정치 토론을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의 해라고 있었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100분 토론에 참 많은 기여를 해주신 분입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맞은편 쪽입니다. 항상 100분 토론의 수준을 높여주시는데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1대1 맞짱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MBC 100분 토론에서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정치 쟁점을 둘러싼 공방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우선 민주당은 검찰 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은 이를 은폐하는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 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을 통한 국기문란 사건과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철저히. 그리고 10월 공소시효를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두환 씨의 추징금 납부 실적은 10%입니다. 하지만 이걸 꼭 징수해야 된다는 국민적 동의는 100%입니다. 연자제 문제 관련해서 자기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이론적인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 정치권의 한 이슈, 그 쟁점을 토론해본다. 예, 6월 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지금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야의 파상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두 분께서는 이 원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진 의원께 먼저 드리죠. 저는 이번에 검찰과 법무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사안을 처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 수사팀이 수사 결과 두 가지를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원세훈 원장을 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청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적용을 하되 원세훈 원장은 불구속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사실은 이 부분을 둘러싸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고 야당이 주장을 하는데, 2005년 열린우리당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천정배 법무장관은 똑같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친북 발언으로 사법 처리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메가도 장군이라든가 6.25 전쟁에 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발언을 해서 사법 처리됐는데, 당시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천정배 법무장관은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불구속으로 결정을 했죠, 아예. 때문에 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이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규정된 것이고, 또한 이 한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를 해서 강정구 교수 사건 때는 천정부 장관의 반발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검찰을 나갔는데, 이번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잘 수용을 한 것은,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나름대로 협의 과정이었고 검찰이 신중하게 처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원전 원장이라든가 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 수사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 구속 수사가 좀 타당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본질과 어떤 그런 격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2월 대선 때 직원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이제 수사해야 될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이 이를 축소 은폐했다는 점이죠. 사실 이 두 가지 사안은 명백히 헌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에 의해 국가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를 위반한 것으로서 정말 말 그대로 국가의 기본을 흔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 검찰의 발표가 있었긴 했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선 직전에 정말 심야에 경찰이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를 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이 대통령에게 과연 보고를 했느냐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불구속 이 결정 과정에 대해서 법무장관과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좀 미진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땐 저는 그 증거 인멸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 수사가 좀 합리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반론 있으신가요? 김 교수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단정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마치 법원의 판단이 이미 다 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우리 사회가 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 부분은 회피하지 않고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다만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유죄냐 무죄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국정원장을 그 혐의로 구속했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한 나라의 정보기관장, 왜 우리가 국회의원을 그럼 왜 바로 구속하지 않습니까? 범법 혐의가 있을 때.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개념하고 또 다른 것이거든요. 어떤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구속했을 경우에 물론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합니다만은 그 문제가 끼칠 수 있는 어떤 정치 사회적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도 또 한국 사회의 또 중요한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불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죄 판결할 수도 있지만 영장을 기각이라도 했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 정보기관의 사실상 국제적인 위상이 격화되는 이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는 너무 그렇게 몰아치지 말고 이것을 마치 또 법무장관이 월권을 해서 부당하게 수사 개입을 하고 뭔가를 공작한 것처럼 몰아붙이지 말고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증거인멸. 이미 국정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철저하게 다 했고 이미 모든 컴퓨터 자료와 관련 또 원세훈 원장의 지시문건 이런 것에 관해서 전부 다 검찰이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사 결과도 전부 5천여 개의 댓글까지 다 발표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 교수님 반론 있으신가요? 저는 좀 그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아까 이제 그 사실과 추정을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추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 국정원장이 지금 선거에 개입을 한 거죠. 물론 김전 의원님이 이제 최종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검찰의 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구속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추정이 아니라 그 경우는 잠정적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를 축소 은폐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의 물론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사실로서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것을 법원에서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등등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기에도 약간 지금 국민적 혹은 시민적 시선에서 보면 의구심을 갖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지난번 우리 이제 12월로 시간을 돌아가 보면은요. 이 심야에 정말 경찰이 중간 수사 이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속 불구속 등등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그다음에 법무장관 사이에서
이런저런 외압에 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속을 강조하는 것은 불구속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실, 그러니까 더 밝혀져야 할 사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구속보다는 전 구속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뭐 단순한 그런 뭐 추정이나 의심이 아닙니다. 일단 검찰 조사 결과는 물론 그것이 법원에서 우리가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는 하겠지만은 잠정적 사실로서 전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하고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뭐 많은 국민들이 사실 안타까워하고 있듯이 비판하고 있듯이 명백하게 이것은 헌정을 위반한 것이죠. 아니 국정 뿐만 아니라 개입을 해서 국가의 기본을 뒤흔들어놓은 국정원이 잘못한 것이야 지금 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정치 개입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정치 개입에 관해서는 국정원도 지금 사실상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모든 사안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야당 정치인에 관한 뭐 수뢰 사건이라든가 또 어떤 사건에 관해서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까? 구속해야 됩니까? 그리고 체포동의가 그러면 왜 그 야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에서 반대를 합니까? 부결표를 왜 던집니까? 그리고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05년에 강정구 교수 사건. 강정구 교수가 뭐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통일하려고 하는 통일전쟁이었고 그리고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한 10,000명 정도만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어떤 형태로 차라리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옳았다. 그리고 뭐 메가더 장군은 반민족적, 한미동맹은 반민족적, 반통일적 이런 것이다라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일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얼마나 그 부분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가 같이 충돌이 컸습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잖아요. 이념적으로. 검찰총장 이하 전부 구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천정배 법무장관이 명백하게 서면으로 지휘권 발동을 해서 불구속했지 않습니까? 당시는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나갔잖아요. 그 정도로 반발한 사건이잖아요. 이번에 김 교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부당하게 수사에 대한 압력을 넣고 또는 뭐 무슨 이런 추정이지만 말이죠. 무슨 민정수사 이런 관련성 또는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왜 구속해야 되는 거를 뭐 헌정문란 사건인데 불구속했냐 그러면 최동욱 검찰총장이 김종빈 검찰총장처럼 사표를 냈어야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검찰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중대사안이라고 결정을 해서 우리 구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면 그래서 장관이 반대했으면 사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은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 이것은 수사기관들이 법리 해석과 증거 보강을 위해서 협의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지금 검찰 스스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검찰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은 괜찮다고 하는데 전부 야당과 사회에서 단정을 해가지고 법원 판단이 나기도 전에 구속했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뭐 일국의 정보기관도 바로 구속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바로 구속해야 되고 앞으로 국무위원이나 다 바로 구속을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능이자 덕목이잖아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판단하는데 비교할 대상을 적절히 골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정구 교수 사건이 이번 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하고 정말 비교가 적합한 것인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무조건 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비교를 해서 그때는 이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왜 이번엔 기소를 해야 됐냐. 이렇게 저는 이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김 의원님은 사건의 비중이 같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건의 어떤 그런 비중이 다를 수도 있죠. 예. 요 문제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 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또 이제 비슷한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것인데요. 검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검찰이 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기 직전에는 사실 법무부와 청와대로부터의 압력에 관한 여러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의혹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의혹을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의혹으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고요? 아니요, 이제 그런 그 신문 보도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신문 보도가 지금 사실이라고 김호익 교수님 아니, 사실이 아니라 제 얘기는 팩트가 아니라
예, 그런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신문 보도가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자료에는 뭐 저기 뭐 몇 가지 사설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이제 그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정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두껍게 해드리죠. 그래서 김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과 혹은 의혹 추정을 좀 구별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도 제가 그 디프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 사건의 엄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지금 이제 검찰에서 1차 조사를 한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과연 이제 구속할 것인가, 불구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또 저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사건은 불구속보다는 구속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 그러니까 그 국정원이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많이 했죠. 또 잘못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항상 정치개혁 개입 의혹에 휩싸여 있는 조직인데 그런 점에서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될 정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갓끈을 맨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 아주 잘못한 것이죠. 철저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서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필요성하고 이번 사건을 뚜렷한 근거 없이 확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의혹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해서 압력을 넣은 그런 의혹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 받아들죠. 벌써 국정원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이제는 벌써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을 해서 그 수사팀에 개입했다는 건 뭡니까?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서 축소하려고 했고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최동호 검찰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어떤 수사팀인데요. 수사팀장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하는 어떤 그 사회진보 연대에 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는 그런 운동권 출산의 검사 아닙니까? 지금 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런 수사팀인데 어떤 그런 수사팀이 청와대에 압력을 넣습니까? 감히. 그리고 지금 최동호 검찰이 지휘하는 그 팀이 조금이라도 압력이 있으면 그리고 황교안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런 협의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동호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김종민 검찰총장은 사표를 냈는데 자신도 사표 내겠죠. 그리고 지금쯤 그런 부당한 압력이 있었으면 검찰 내부에서 양심선언이 없었겠어요? 국정원 사건도 내부의 사람이 바깥에 고발해서 생긴 사건인데 지금 검찰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검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외적으로.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필요한 협의 과정이었다.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신중하게 돌아가기 위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건데 이걸 벌써 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 청와대가 압력을 했다. 지금 박근혜 청와대가 지금 벌써 그런 의혹이나 의심을 받는 걸로 일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파퓰리즘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 사건대로 철저하게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서 철저하게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불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재정 신청을 했으니까 그 재정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해서 이 사람들 추가 기소해라 그러면 기소해서 법원이 판단해서 그 사법 처리하는 것 이걸로 그쳐야지 막 정권에 대해 정권을 흔들고 말이죠. 정권을 또다시 그냥 무슨 수사에 개입하는 정권으로 만드는 시도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 의원님 이제 문제를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될게요. 지금 이제 토론하는 이슈는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이 좀 다른 거죠. 김 의원님은 이제 불구속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국민들에게 적극 해명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구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의견의 차이이지 그것을 너무 무슨 뭐 정권에 대한 뭐 정당성이나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확대하신 게 김교수 아니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 아니요 그런 의혹 아니 그러니까 의혹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토론에서. 왜냐하면 의혹은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거냐 이 말씀이죠. 의혹이란 그러면 뭐 아무나 되고 뭐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또는 뭐 법무장관, 검찰총장 아무나 되고 아무나 의혹을 제기해도 좋은 거예요. 의혹을 제기할 땐 근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용판 서울청장이 수사를 축소 은폐한 데는 틀림없이 몸통에 배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당시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무슨 새누리당의 선대위 고위 간부까지 거론해 가면서 우리 측에 들어오는 수많은 제보가 있다. 몸통에 관한 제보가 있다. 제보가 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제발 그 제보 좀 밝혀달라 이겁니다. 제보가 있으면 분명한 제보면 어떤 사람이 몸통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히라 이겁니다. 밝혀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특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검사로. 특검으로 들어가서 그 몸통 배우들 전부 다 기소해야 됩니다. 근데 밝히지는 않고 맨날 기자회견에서 하는 얘기가 국민에 대고 우리는 제보가 있다. 확실한 제보가 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동안도. 사진이 있다? 사진 한번 공개한 적 있어요? 옛날에도 과거에도. 그러니까 의혹 얘기하지 말고 분명하게 제보원을 밝히고 그 제보원에 따라서 수사가 더 필요하면 특별검사까지 하라 이겁니다. 엉뚱하게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청와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의혹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지. 예, 좋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 박범계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이 이제 그 언론에 얘기한 걸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축소 은폐 뒤에 이제 배후에 무슨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어떤 그런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죠. 박범계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이요. 근데 저는 김 의원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정확한 제보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특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아까 김 의원님 쓰셨던 말처럼 포퓰리즘적으로 문제에 대응한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저는 아무튼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 문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직 조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 국정원 그 여직원의 이제 인권 침해 문제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대해서 유보하는 입장을 좀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아무튼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이 문제들이 현재 의혹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저는 여야가 이미 또 합의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 검찰 조사 결과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요. 그러면 국정조사에서 좀 더 좀 명확한 사실들 같은 게 좀 밝혀져서 국민들의 좀 의혹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제 강정구 교수 사건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사건은 지난번 대선에 관계된 것이지 않습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선 5년의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당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이런 어떤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 불법으로 개입되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안의 엄정성을 생각해서 오히려 이 사실을 정말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현재 정부를 위해서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좋습니다. 저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여야가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국정조사를 하려면 종합적이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혹을 주장하는 박영선 의원, 국정조사 특위에
반드시 참여해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제보원들, 그 의혹이 있다고 제보했다는 제보원들 전부 다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 민주당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을 봉쇄해서 3일 동안 여직원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 때 분명하게 이것은 형법상 감금 혐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CCTV에 찍힌 그 사진에 따라서 그 두세 명의 용의자들이 있다 얼굴 신원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지 그것도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불법 감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른바 만약에 제보원에 대해서 확실한 제보원 없이 이것은 청와대가 개입을 했고 몸통이 있고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확실한 제보원을 밝히지 못하게 되면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제보원이 나오게 되면 저는 국정조사로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누가 과연 축소 은폐의 몸통 배우인지 과연 청와대의 개입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다 밝혀야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정조사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 보도와 또는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국장 간부 이름을 마구 공개하는데 원래 국정원은 말이죠. 차관급 이상만 이름과 이거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이름과 사진이. 그런데 지금 그 한국 일국 정보기관의 국장급 간부들의 이름이 마구 공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증인 채택을 할 텐데 그 대북 심리전단에서 활동을 했던 요원들 이 사람들에 대한 국정조사 신문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이 국정원의 정치 관여 부분에 관한 것으로 축소돼야지 심리전단 활동까지 다 까발겨버리면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단속과 견제 활동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심리전은 누가 수행을 합니까? 국정조사 자체가 사실관계 규명을 넘어서서 국정원의 어떤 그 업무 까지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자체는 여야 합의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 오늘 이 뜨거운 이슈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 전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했는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했어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어떤 국가정보기관의 최고 수장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거나 심지어 구속되는 일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이게 참 순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번 사건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의 뜨거운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국민 여러분께서 뭐 대충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액수가 정확하게 1,672억 원입니다. 시효는 오는 10월 10일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다 아니면 새로운 추징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것이 헌법에 좀 위헌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짤막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 사실 이번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고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자는 전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 말이 참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건 뭐냐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지금 의원이 그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세우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새누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이 전두환 이 추징법에 관한 최근에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전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선 연자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연자제 이런 어떤 그런 개인이 가져야 할 권리의 문제라기보다도 보는 시각이 또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이 문제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제대로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두환 일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분이 이렇게 이래저래 하고 돌아다니시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국민들 정서에 정말 국민들 생각에
수용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불이죠.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연자제에 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좀 제대로 이번에는 정말 지금 당장 이 공소시효가 얼마 전에 추징금 시효가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두환 추징법을 이번에 이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미납 추징금 징수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야가 지금 새누리당이 좀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좀 여야가 이 문제만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정의를 세운다는 그런 좀 시각에서 좀 합의해서 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김진영. 전두환 추징법은 만들어야 됩니다. 현행 그 법체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을 보니까 너무 엉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과 제가 토론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전두환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의 비자금을 다른 곳에 뭐 아들이라든가 또는 친인척에 은닉을 해놨다고 추정을 한다면 그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으로는 대단히 미비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은닉 재산으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도 현행법으로는 대단히 미진합니다. 형법 또는 공직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또는 범죄 은닉에 관한 처벌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진한 상태예요. 때문에 추징금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은닉 비자금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되고 또 은닉 비자금이 아들이나 또는 친인척에게 숨겨져 있다고 확인이 되면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약 9년 전에 전두환 두 번째 아들, 그 대통령 두 번째 아들 전재용 씨의 73억 원을 찾아내고도 국가가 환수하지 못했던 그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뜨거운 현안인 정치 현안을 두고 두 분께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진 위원 그리고 김호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600회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신 MBC 100분 토론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놓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과 관련해서 저희가 두 분의 여성 패널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여성학자시죠. 오한숙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군 가산점 논란이 지금 다시 촉발돼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고 본격 토론 들어갑니다. 남자가 군대 가는 새 여자는 군에 안 가지 않습니까? 하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희생이라고 본 것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희생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납세 의무가자가 납세를 아니죠. 공부하는 동안 2년 동안 전방에서 뺑뺑이 돌고 대등하게 해야 되는 거죠.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는 여러 차례 도입 논의에도 불구 결국 무산됐다. 국방부는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원회 합격 등의 방식으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 복무로 인해서 그 기간 중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보상이 돼야 되겠다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은 역차별이 생길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등이 강한 반발에 따른 심각한 사회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군 복무자를 위한 군 가산점 제도, 응분의 조치인가 평등권 위배인가,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과연 접점은 있는지 토론해본다. 예, 이 주제 역시 참 만만치 않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심도 있게 좀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군 가산점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와 여성가족부가 또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논란이 뜨거운데 지난 1999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논란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이 군 가산점 재도입 논란이 촉발된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송 전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촉발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돼야 한다. 네네. 예, 그 논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99년에 사실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꼭
위헌도 아닙니다. 그 조목조목 3가지 헌법상의 근거가 부재하다. 또 여성 장애인 직업에 대한 차별이다. 그다음에 공무담임권의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헌법상 근거가 부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61년부터 98년까지 계속 가산점제는 있어 왔습니다. 더더구나 84년은 가산점제를 아주 강화를 했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왜 99년에 그럼 위헌이 됐냐? 시대적인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헌재 구성원까지를 들여다보면 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1979년 미국의 헬렌 위니가 이와 같은 위헌 소송을 연방에 냈습니다. 미 연방에.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징병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징병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취직할 때마다 공가산점제에 대해 피해를 본다. 보상해달라. 이러니까 연방제 판결이 이것은 여성 취업의 숫자가 적으냐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군을 갔다 온 사람, 병력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기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헌법상 근거가 없는 거 없다면 61년 내서부터 3번 개정해가 있었던 98년까지 있었던 그 자체도 위헌이에요. 그때 가산점제 있었는 거. 두 번째 여성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차별. 이거 헌법 32조 사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위헌이라 그러는데 예. 그 골자는 뭐냐면 간단하게 남녀 차별을 노동이나 이런 노동에 있어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데 이건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이 아니에요. 군에 갔다 온 사람과 군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군에 안 간 사람에 비해서 군에 갔다 온 사람에게 대해서 보상을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공무담임권 위헌이다. 이건 헌법 25조에 근거를 해가 얘기하는데 그 당시 적용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도 결과론 무리가 있다는 건 좀 특혜를 많이 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헌법도 결과론적으로 이 입법상의 목적은 타당하나 가산점제에 의한 특혜가 지나치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고민하는 건 저도 국회 8년 활동하는 이 법도 만들었지만 2005년에서 현재까지 11개 법이 나왔고 10개는 폐기되고 지금 마지막에 한교 의원이 낸 법은 헌법 25조에 위배될 정도로 공무담임금을 과하게 하지 않고 좀 많이 줄였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것이 채용이 된다면 충분히 가야 한다. 예. 과도한 반영만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네. 입장이신데 반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가산점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송영선 의원하고 저하고 똑같은 MBC의 방현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W 토론이라는 데서 이 논의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또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송 의원님하고 일정한 합의점에 저희가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 역시도 뭐 제가 아들은 없지만 뭐 조카, 친구 아들들 다 이렇게 군대 갔어요. 얘네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해요. 저희 이모부도 상위 군인이세요. 올해가 또 이번 달이 보훈의 달이잖아요. 보훈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하는 방법론이 가산점이 최선의 책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말자가 아니라 해줘야 되는데 그건 다 동의하는데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왜 최선이 아니냐면 그 공무원 시험에 2점 가산점 주는 게 지금 아니죠. 저는 5점인가 그랬는데 이번엔 2점으로 줄였기 때문에 좀 줄어든 거니까 위헌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낙관들 하고 계신데 공무원 시험에서 2점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래요. 실제로 응시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0.12점 이거 갖고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2점 차이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 제대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산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성이나 장애인들 같이 취업의 기회가 없고 차별을 받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공무원은 공정하게 뽑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취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2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여성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동시에 제대군인한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대군인에 대한 보호 조치다 하고 얘기해서 이게 지금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 해에 제대군인이 25만 명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800여 명 정도가 1년에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25만 명 중에 800명밖에 혜택을 못 보는 이 제도, 이것으로 인해서 여성차별과 장애인차별이라고 하는 위헌 소지까지도 있는 이 방법만이 가장 최선인가? 저는 아니라는 거죠. 최선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다른 대안으로 처우 개선, 사병 월급 올리는 것, 군에 있을 동안 학점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군 복무를 끝내고 나갈 때 일시금으로 주는 것,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 내에서 하는 거지 사회에 나가서의 이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산점제의 목표는 뭐냐면 군 내에서 이득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나갔을 때에 진출할 때에 2년 동안을 군에 가지 않은 사람들, 그게 여성일 수도 있고 장애자일 수도 있고 남자 중에서 또 실질적으로 비복무한 사람이 있고 면피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거든요. 먼저 군 가산점제라는 것은 몇 명이 공무원 시험에 당선되는데 혜택을 주느냐에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군 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 대 남성이 아닙니다. 군 필자와 군 미필자의 대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군인 여성 중에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난 뒤에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헌법에 지금 소송한 여자도 있습니다. 또 남자 중에는 하는 얘기가 장애인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다. 남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군 미필하거나 또 실제로 제재군인 중에서 이걸 적용을 했을 때도 자기가 이득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00명을 만족시키니까 이 법은 필요 없다. 세상의 법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회의 흐름을 반영시키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바라는 것이 많아졌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숫자를 드리면 2009년 갤럽조사, 2010년 여성위원회, 2011년 국방부, 2012년 다시 갤럽, 77.3, 77.4, 87.3, 90% 이렇게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데 찬성을 하고 있다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군 가산점제 부활이 문제가 없다. 지금 송영선 전 의원께서는 처음 모두 발언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분명히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또 보상의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셨고요. 공무 단임권에 관련해서는 그 과도한 것만 좀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 연속이라고 보시고 그 여론조사 이제 조사 결과까지 좀 붙여주셨습니다만 이 군 가산점제에 대한 보상 범위가 좀 최소화될 수 있다면 아까 그 최선 차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이 가산점제 보상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다면 좀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최소화해도 없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국가가 이 제대 군인들에 대해서 또 현역으로 간 사람들이 손해본 취업 준비의 시간이라든지 공부를 못하게 돼서 머리가 둔해졌다든지 그런 거요. 그런 거를 보상을 하려면 돈을 써야죠. 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해서 국민들 간에 싸움을 붙이냐고요. 저는 이건 국가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61년부터 98년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 왜 99년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났겠냐. 대선 때문이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61년 정도에는요. 여자들이 거의 취업 전선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이 군 가산점의 입법 취지가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확인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군대를 안 가는 남자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특혜층들, 지금도 나이가 굉장히 드신 우리나라 고위층 관료들, 군대 간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좀 있는 집들은 다 군대 쉽게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군 가산점을 둔 거는 여성 취업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남자끼리 경쟁이잖아요. 취업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군에 갔던 남자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자라고 해서 송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군 가산점의 취지가 별 무리 없이 맞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여자들이 취업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가산점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장애인들도 그전에 다 집에서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는 밖에 나와서 다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장애인 문제도 촉발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있냐면요. 예전에는 집에서 아버지나 누가 그러니까 매 맞는 아내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 맞는 아내가 그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어요.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누가 참견이야. 또 부모가 아이를 때려도 아동학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법으로 만들어져서 가정폭력 방지법이 있고 현행으로 범법입니다. 예전엔 아내 때린 게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됐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거거든요. 군 가산점도 같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관련해서 만약에 그 여성 군필자들의 그 군 가산점 보상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성 군 가산점은요, 여자들의 경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징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징병제니까요. 의무 입대잖아요. 근데 지금 여성들의 하사관 이 정도로 가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도 적용이 됩니다. 예, 근데 적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일반 병으로 간 남자들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오히려 더 적절한 질문은 그럼 여자들도 가산점 받고 싶으면 군대 가면 되지 않냐? 전 그 얘기가 더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자기가 원해서 사관급으로 간 것, 이거는 저는 잘 알지도 못하겠고 여기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그런 토론이 있다 그러면 좀 공부를 해갖고 와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반 사병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그 군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보상할 것이냐. 앞서 송영선 전 의원께서 과거 이슈화됐을 때 여성 군필자들도 이의 제기를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송영선 전 의원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수 집단이 아무리 공무원 시험을 보는 군필자가 소수라 하더라도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따진다면 소수 또는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직까지는 장애인이라든가 이 여성들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땐 이것이 역차별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성계에 큰 반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론이 있으실까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여성과 장애인에는 해당이 안 되는 법입니다. 군 가산점제라는 거 군에 간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자들이 군을 면피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잘났고 똑똑하면 군대 안 가지 왜 갑니까? 라는 게 팽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18대 국회를 보세요. 18대 지나가는데도 보면 저 위에 수장에서부터 장관, 총리 전부 군대 안 갔어요. 일반 서민으로 그걸 바라보면 참 가는 놈이 병신이다. 놈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 또한 있는 자들의 이 군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노블리스 오빌리주를 행하도록 하는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오 박사님 말씀하신 건 이건 옳은 방법 아니에요. 석사예요. 옳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좀 듣고 계십시오, 그냥.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여성들도 말입니다. 91년 공무원 임용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첫째 남녀가 공무원 시험을 분리 채용 시험을 했습니다. 또 원천적으로 여성 공무원을 10%밖에 안 뽑았습니다. 이때는 여성들의 91년 전까지입니다. 여성들이 7급이 5.6%, 9급이 10.9%였습니다. 근데 이 법을 91년 개정하고 나니까 5.6%가 14% 됐어요. 그 다음 10.9%가 23.5% 됐습니다. 그리고 이 헌재 소원을 냈을 1999년 10월 시점에는 7급이 여성이 18.3,
구급이 거의 40%가 됐습니다. 여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다가 이런 법이 나오니까 군 가산점제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이 굉장히 반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대를 제대로 반영한다라는 차원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까 뭐라고 호칭을 할까요? 오 선생님이라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네, 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는 남자는 군대를 가고 빠진 사람이 있어도 묵인하고 이런 분위기와 지금 역시 저도 시대 반영을 얘기합니다. 있는 자가 빠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취지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부류가 많은데 적어도 이렇게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줘야 한다. 그것이 군 가산점제, 군필자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하셨고 지금 오한숙희 대표께서는 그것은 다른, 아까 돈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편의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이 공무단임권 이쪽에 가산점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쪽에서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분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으실 것 같고요. 대안을 좀 만들어 보죠. 일단 이 보전 문제인데 저희가 이 군 가산점 제도 토론과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오한숙희 대표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상에 대한 돈을 좀 풀어야 된다. 이것이 왜 꼭 가산점이냐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지요? 군필자에 대한 일정 기간 세금 면제 부분, 이건 본인이 선택한 시점부터 몇 년 동안, 이것이 군필 기간이 될지, 그 이상이 될런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성 및 미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병역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 장애인은 제외하자라고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오한숙희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돈으로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 면제도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미필자한테 대해서 마이너스요? 병역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역세를 부과하자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여자들 중에서 그럼 나는 병역세 안 내고 군대 가겠다 하는 여자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은 빼겠다. 이게 여성과 미필자니까 이 남성 군대 미필자가 포함이 되겠죠. 병역세 부과 대상은. 근데 이 미필자도요. 지금 현재 군에 갈 때 신검에서 가고 싶어도 신검에서 떨어져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미필이 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에 따라서 경우마다 달리 해결이 돼야지 안 간 사람과 못 간 사람의 구분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는 아까 송영선 전 의원께서 상대적 박탈감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하셨는데 그건 저도 동의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감점을 주자는 거죠. 이걸 가산점을 줄 게 아니라 정말 정당히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간 사람들한테 감점을 주는 제도를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가산점을 준다라는 것은 그 경쟁 체제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미필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도 정당한 사유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일이 그걸 판단해서 저촉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알겠습니다. 송영근 대표. 네, 저도 사실은 이 균역세라는 게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군필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이 선택하는 기간, 1년 좋고 3년 좋고 그 기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러다 보면 세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세수를 군 미필자에게 나누어서 내도록 지금 우리 시청자가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건 충분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런 균역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하나 덧붙여서 군을 못 가는 게 아니고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 그다음에 공직, 정계, 진출에 한계를 두자는 거죠. 3년 이상은 안 된다, 3년 내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군가산점제 대신에 이걸 하자는 건 아닙니다. 보완책으로 군필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페널티도 주는 동시에 군필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것과 가산점제는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그럼 여성은 출산하고 애 키우고 하다가 보니까 그 기간이 경력 단절
당연히 그것도 국가에서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 여성들이 출산하고 진짜 임신하고 출산하고 온 동안에 경력이 단절돼가 여자 프로페셔널이 남자보다 숫자가 적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력이 계속 플러스가 안 되고 단절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군 가산점제를 중점으로 해서 주변에 제가 방금 제시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고려해볼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예, 주제를 저희가 이 군 가산점제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출산 여성의 경우에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출산 여성 가산점 주는 건 아니죠. 그건 또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경력을 그 기간 출산, 임신한 기간 동안을 경력을 인정을 해주다든지 예. 아니면 다른 뭐 세금에서 인센티브를 주라든지 군 가산점제는 어디까지나 군 필자에게 주는 가산점이니까. 예, 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송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남자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출산 여성한테 경력을 인정해 주자. 이것처럼 남자도 가산점 말고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뭐 다른 인센티브를 주자. 그걸 군대 가 있는 기간 동안을 인정해주는 것은 이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 그 뭐 호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전을 해줬죠. 군 가산점제는 네. 두 가지 다를 동시에 하지 말자는 겁니다. 경력을 인정 안 해주든지 가산점제를 선택하든지 가산점제를 안 하든지 경력을 인정해주는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럼 지금 경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면 굳이 가산점을 하지 않아도 뭔가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해주고 있는 건 있지만 군 갔다 온 사람 모든 사람이 그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플러스를 해주는 거지만 군 가산점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시험이나 뭐 공공시험이나 공무원직에 어플라이 할 때에 밖에서 그 기간 동안 2년 동안을 자기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쓴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이 있죠. 그러면 육아나 출산도.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럼 가산점을 주자고 해야. 그건 군 가산점제는 아니고 나름대로 가산점을 채택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군 가산점제에 상응하는 가산점은 군대에만 독점하겠다 이런 말씀 같이 들리잖아요. 군 가산점제거든요. 그거야 가산점을 군에 붙이면 군 가산점이고. 그러면 여성에게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출산, 임신 여성에 대한 가산점. 그럼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군요. 만약에 네. 출산 여성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출산 가산점을 준다 그러면 그건 인정하신다? 네, 그건 인정. 그 부분 두 분이 그러면 공유하시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 네. 뭐 그러면 해결 답안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두 분께 그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 가산점제를 그렇다고 저희가 이 세수가 한정되어 있는 정부 입장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보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합리적인 기준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두 분의 오늘 토론도 아마 관계되시는 분들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이 군필자에 대한 보상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이 군 가산점제의 소외계층이라든가 역차별 없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결어가 되겠습니다만 한 말씀씩 맺은 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역순으로 오한숙 대표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국방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제대 군인들에 대해서 뭘 못 해준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다 힘들어도 부모들이 자식 교육비에 우선 쓰잖아요. 돈 많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여기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을 투잡, 수리잡 해가면서 부모들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군에서 그 장성 이런 분들이요. 골프장 그거 쓰시잖아요. 골프장이 29개나 되고요. 그거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이 200억가량 된다고 제가 이한범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이 200억만이라도 제대 군인들과 지금 군대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말 안 하겠어요. 근데 돈은 맨날 없다 그래요. 또 하나는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국방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세대 전투기 이런 거 도입할 때 보면요. 그 군에서 리베이트를 누가 얼마에 받았는데 이런 얘기 나오죠. 못 들으셨어요? 저만 들었어요? 신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막아도 이게 좀 큰 돈이더라고요. 그런 것만 막아도 얼마든지 이거 쓸 수 있다고요. 저는 송 의원님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저런 분이 군의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안을 가지고 고언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송 의원님 다음번에 국회에 진출하신다면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저는 돈을 써야 된다.
가산점으로 이렇게 몇 명한테 혜택을 우리도 뭔가를 주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로 갈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라. 그리고 돈은 일단 내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한 마련한다면 그건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예. 돈을 써야 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모병제로 가는 겁니다. 징병제가 아니고 네. 돈만 있으면 모병제 갑니다. 저도 그거 돈이 괜찮은 없어서요. 것 같아요. 아니 모병제 하려면 지금 징병제인데도 우리가 제대로 전력 증강하려면 소위 말하는 국가 예산에 국가 총 재산에 생산의 6%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분쟁 국가 상태에서 3% 이하는 전 세계에서 우리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군인에 돈 쓰고 싶죠. 우선순위를 거기 두면은 현재 병력 유지뿐만 아니라 전력 증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요, 송 의원님 네, 이야기 말씀 죄송한데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소수 정예부대로 숫자를 줄이면 어때요? 아니 그건 좋은 거죠. 저는 계속 예, 주장합니다. 저 논의가 너무 군사 전문적으로 가시는 거 좀 피해 주시고요. 군 가산점제로 좀 모아주시죠. 모병제로 가면은 되지만 네. 모병제로 가는 과정에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을 신성한 의무라고 하면서도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한 의무를 한 사람에게 어떤 자긍심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자긍심을 주는 하나의 토큰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명 했는데 800명도 아닙니다. 110명 정도 혜택을 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범 군 가족을 뽑듯이 이것도 토큰이에요. 그래서 병력 의무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이 더 큰 부분이고 사기 진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자들은 꼭 군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행하도록 하는 채찍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매주말에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두 분께 충분히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분의 토론이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희망해 보면서요. 열띤 토론을 임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600회 특집으로 마련한 MBC 100분 토론, 이제 3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늦은 시간까지 지켜보시면서 아마 가장 기대하신 순서가 이 3부가 아닌가 싶은데 이 기대에 충족시킬 만한 두 분이 오늘 토론자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맞은편입니다. 경희대 이택광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토론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워낙 뜨거운 이슈라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특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도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시고 토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5.18 대에서 노리고 하지 마라. 이미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정해졌으니까 너희들 다 입 다물어라.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아니, 객관적으로 다른 거하고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아니, 사태에 대해서 놓고 한번 재평가해보자. 재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가 지금 거의 국가 파시즘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 변희재 대표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념 갈등. 합리적 보수와 온건한 진보는 사라진 것일까? 정치 이념마저 양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과연 극단의 이념 갈등을 치유할 방법은 없는지 심도 있게 토론해본다. 예, 오늘은 두 분께 제가 잠시만요를 외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1대1 토론으로 마음껏 대화를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된다. 이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두 분이 진짜 공감하신 바가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든 좀 풀어야 할 텐데 그 심화되는 이념 갈등 속에서 나온 그 단어가 우리 사회에 좀 우려 깊게 보고 있는 단어가 극우라는 단어 그리고 종북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의 종북 개념 여러 차례 제가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이 종북 개념 자체를 잡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종북 개념부터 좀 잡고 시작을 하죠. 변희재 대표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종북은 원래 2000년 초반에 이른바 좌파 정당, 지금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과 그보다 더 이제 이른바 좀 노동자 계급의 좌파를 주장하는 사회당 간의 노선 투쟁할 때 나왔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노동자 좌파들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 주류가 김일성 수령주의를 따르는 종북 세력이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다. 여기서 처음 나온 단어가 이제 종북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종북이라는 단어를 이른바 애국우파 진영이 차용을 하면서
상당히 넓어졌죠, 개념이. 넓어지는 또 이유는 이른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이라는 세력과 민주통합당이 막 연대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종북인 것을 뻔히 알고 그 종북 세력과 손잡은 세력들은 뭐냐. 이렇게 해서 종북당은 굉장히 넓어져서 이번에 뭐 저도 같이 대상이 돼 있지만은 이 종북 개념대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저부터 뭐 조선일보, 뭐 뉴데일리 소송 걸어서 현재 1심 판결에서는 법원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예. 그래서 이런 인정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질서 유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정책을 따라가면은 종북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종북 단어는 굉장히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극우라는 단어 개념은 어떻게 잡아야 할런지 이것은 이태광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군요. 극우도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극우는 이제 정치연구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북은 뭐 실려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라서 대체로 이제 근본주의자들을 이제 극우라 부르는데요. 그 근본주의자에는 분명히 이제 북한과 같은 그런 전체주의자 이런 쪽에도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극좌죠, 그죠? 예. 그래서 극우의 개념은 상당히 극좌와도 유사한 양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인종주의를 표방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반여성주의라든가 그리고 또 특정한 어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혐오감들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시적으로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어떤 이념들을 가지고서 활동을 펼치는 집단들 이런 사람들 극우라 부르고요. 또 이제 그 다른 어떤 정의들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큰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그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체제를 거부하는 것.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양선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어떤 평등을 반대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도 극우로 부를 수 있다고 이제 지금 최근에 정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우라는 개념도 늘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좁게 정의를 해보자면 민주주의라는 것을 반대하고 불평등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종북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 극우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념 갈등이 깊어질수록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사실은 낙인 효과가 있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극우라는 단어도 그렇고 종북이라는 단어도 그런데. 근데 여기서 아까 이태광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극우란 단어는 정치 철학의 학술적으로 정의된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극우를 이렇게 쓰겠다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명확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표방하는 게 극단적 인종주의, 극단적 종교주의, 그건 기독교주의일 수도 있고 이슬람주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극단적 국가주의, 아니면 극단적 민족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반면 종북은 정치 투쟁을 하다가 새로운 이제 벌어진 정치 세력을 규정하는 개념이니까 훨씬 더 폭넓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낙인 찍기 효과라 그랬을 때는 극우는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극우가 아닌 사람들을 극우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만 종북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김일성 수령주의를 추종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종북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저는 법정에다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북한 김일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1종북. 그 세력과 같이 손잡는 사람은 제2종북.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법원이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낙인 찍기 효과에서는 극우가 오히려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극우라는 개념은 학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개념이 정립되어 있고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닌 사람을 극우라고 하면 낙인 찍기 효과지만 그렇죠. 종북은 다르다는 상대적 말씀이시죠. 종북은.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제일 종북과 제2종북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열어봐야 되는지도. 왜냐하면 종북은 더더욱 저는 표시가 안 난다고 봐요. 극우는 그런데 명백하게 행동이라든가 또는 그 기본적인 어떤 태도에서 극우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 대표적인 게 지금 금방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정치학 용어사전이 명백하게 극우 중에 한 그 경향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반공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반공주의라는 건 뭐냐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반공주의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북한에 비판하는 것을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한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어떤 행위들을 전부 다 종북이라든가 친북이라 이렇게 못 봐가지고 이 사회에서 축출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개념이 금방 변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정파적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정파적으로 사용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게 어떤 금방 말씀드린 반공주의적인 어떤 스펙트럼 내에서 사용된다면 상당히 이제 극우와 어떤 결합될 가능성이 이제 크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반공이라는 개념은 원래 극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반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는 이른바 레닌 러시아 혁명 때 소비에트 연방으로 거대한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경계하는 유럽과 미국이 이제 표방한 게 반공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극우랑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극단화돼가지고 나치즘과 파시즘까지 연결됐을 때 극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공 자체는 극우가 아닌 거고 저희가 종북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종북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주로 저희 애국 우파 진영이니까 거기서 정확히 외적으로 표현된 걸 정의한 거는 이른바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남 적화 노선을 세 가지로 판시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이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이 연방대통령 방안. 이 세 가지가 대남 적화 노선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이 세 가지 노선을 따르면은 그건 종북이다. 저는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명백하게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으로 저는 한정해야 한다 봐요. 근데 낸시랭 같은 이런 분들을 종북이라 부르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종북의 설령, 물론 변 대표가 낸시랭을 종북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종북과 종북에 유리한 일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낸시랭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종북 세력들이 정략적 목적으로 낸시랭을 띄울 거다. 저는 그 발언이 이제 정확한 워딩인 거고, 종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세력의 개념이니까, 글쎄 낸시랭 같은 분이 종북 세력과 연관되기는 어렵죠. 근데 하나의 거대한 종북 세력의 정치 세력이 무슨 정략적 목적으로 누구를 띄우고 누구를 죽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정치과학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사실 일베도 지금 어떻게 본다면 보수들이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일베 자체는 인터넷 하위 문화인데 그것을 지금 변 대표 같은 것도 잘 애국 보수 진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좀 많고. 잠깐만, 제가 일베를 애국 보수 진영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베는 하나의 게시판이잖아요. 그렇죠. 게시판이 좀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의 게시판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대충 추정되기. 그건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20, 30대 정도가, 20, 30대의 젊은 이른바 우파 서양 네티즌들이 놀고 있을 거라고 추정만 할 수 있지 객관적 자료는 하나도 없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애국 우파 진영은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우파 매체 연합인 인터넷 미디어 협회, 그리고 서정갑 본부장과 조갑자 대표 등이 운영하는 국민행동본부, 그리고 어버이 연합, 그리고 또 말씀드린다면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이른바 우파 쪽의 브레인들이죠. 그건 정확한 단체 노선들을 표방하니까 이게 범애국 우파 진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베는 하나의 정치운동단체가 아니잖아요. 매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않죠. 네, 그럼 저도 그게 동의를 하는데, 일베는 그냥 인터넷 하위 문화죠. 그리고 일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레이트라든가 다른 어떤 아고라 같은 데서 사실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댓글 같은 걸 가보면은 그 못지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런 일베의 어떤 그런 하위 문화적 현상을 놔두질 않고 정치적인 문제를 비화시킨다는 거죠. 마치 금방 변희재 대표가 걱정했던 낸시랭이 사실은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베를 중심으로 해요. 그런 문제들 저는 지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낸시랭을 만약에 변희재 대표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낸시랭 씨도 나름대로는 아티스트예요. 나름대로는 이렇게 시민이고, 그런데 이런 분이 이제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낸시랭 자신도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좀 저는 감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낸시랭은 저는 주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과연 종북적인 행위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낸시랭 씨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국의 사회 내에서 허락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특정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반공주의라는 것이 잔재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극우라는 것은 단순하게 냉전 시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변 대표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극우라는 것은 반공주의라는 것도 이제 그 당시에 미소냉전의 어떤 사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반공주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슬로건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메카시즘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겠듯이 이른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정치적 이유로 축출시키는 그런 행위에 해당됐던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선진국에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반성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종북이라는 것들이, 물론 변 대표는 굉장히 긍정적 측면으로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악용될 소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기존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어떤 반공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행동들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과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이라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 종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가, 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한국의 어떤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는 문제들은 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바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전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는 저는 과연 그것을 무엇을 위한 종북에 대한 비판인지, 무엇을 위한 종북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배제인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 현재 분단 국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이념에 대해서 제한을 가고 하는 부분들이 각 국가의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도 표현의 자유가 전시 상황 때는 좀 약간 달라집니다. 그건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약하는 경우가 있듯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일단 헌법상으로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국토죠. 헌법상으로. 그런데 이른바 북한 김씨 정권이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한반도 북부를 지금 불법적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적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가보안법 안에 이른바 수계 임무에 봉사한 자들에 대해서 다 처벌을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고무차량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북한 김씨체제를 찬양한다,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합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이른바 극단적 민족주의나 극단적 국가주의에서 얘기하는 극우에서 한 가지 또 들어가는 것은 기존 민주질서를 부정하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지금 애국진영에서 과거 제가 지금까지 2006년부터 애국진영에서 활동을 했는데 과거 한 7년 동안 폭력 집회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애국진영에서. 어느 무슨 단체가 집회를 하더라도 단 한 번도 폭력 집회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광우병 거짓선동 때 좌파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폭력 집회를 했죠. 경찰 두들겨 패고 그 경찰차에 올라타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극우 행동은 맞는 건가? 한 번도 폭력도 저지른 적이 없고 행동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직접 처벌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의 법질서에 이제 순종하고 그 법질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게 어떠한 남의 무슨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남의 법익을 침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금방 또 2008년 그 촛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좌파는 좀 폭력적이고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은 폭력적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2008년 촛불이 과연 저는 폭력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2008년 촛불 때 그건 나가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어요. 정말 폭력적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태국의 그런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폭력적이었죠. 폭력적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와 관련된 법 집행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력화되는 것이거든요. 용산 참사도 그런 예였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광주 같은 것도 저는 그런 거였다 봅니다. 광주 시민들이 왜 폭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가도 저는 고민해봐야 한다 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하는데 폭력적으로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선의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법질서를 위반했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가 아니라 왜 그 폭력이 일어났는가를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 극우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극우라고 좌파에서 낙인 찍는 단체를 치고 단 한 번도 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현재 방어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사회 이념 갈등을 얘기하면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두 단어만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과 우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종북과 우익에 대한 단어에 약간의 그 개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두 분이 좀 정의를 좀 내려주셨고요. 그 안에서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앞서서 이태광 교수님이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극우의 행동 양태, 이를테면 인종과 관련된 굉장히 차별적인 생각, 그 다음에 반여성적이다. 그다음에 지속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런 데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극우와 종북 논란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 이건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변혜지 대표도 게시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베에서 이 극우와 이 종북이라는 단어가 많이 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일베는 극우 개념 아니까 정치 세력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상이 극우에 해당이 되는지는 한번 변 대표께 여쭤보고 싶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예. 예. 저는 근데 일베 현상은 사실 일베에 국한시켜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이 왔는데요. 왜냐하면 일베는 어쨌든 그런 현상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게 문제는 이제 일베라는 한 게시판에 모여가지고 지속화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일본에 있었어요.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로 나온 넷위기라는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뭐냐 그러면 채널2라고 일본에 있어요. 그게 일베 같은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본에서 이제 그런 어떤 특히 주로 이제 제일동포, 우리 한국 제일조선인이죠. 제일조선인들을 공격하고 총코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제일조선인 한국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처음에 장난스럽게 올렸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예. 그러다 이분들이 우연하게 그냥 거리로 나왔다가 이제 세력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제특회라는 이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도에서 보셨을 겁니다. 한인타운에 가가지고 계속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뭐 특별하게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일종의 놀이 비슷하게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재미삼아 그렇게 한다 아니면 그분들의 나름대로 이유, 예를 들어서 뭐 제일조선인들이 우리의 세금을 훔쳐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똑같은 종북과 비슷한 논리인데 제일조선인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해 갔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납치를 해갔겠느냐? 안에서 누군가가 이 공작을 같이 도와줬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제일조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북 세력들이 협의해가지고 간첩 활동을 돕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직화돼 현실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일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은 놀이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 정치 세력들이 부추겼을 때는 극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일베도 넷 우익, 일본의 넷 우익.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굉장히 우익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인 현상에서 제가 노선을 좀 분류를 해보면은 예. 일베 노선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팩트주의예요. 저같이 매체 입평하는 사람들이 가장 일베를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팩트주의거든요. 지금 언론사들의 기사들 보면은 정말 오보, 이건 그냥 실수 오보가 아니라 막 고의적인 왜곡보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일베 게시판에서 다 잡힙니다. 팩트주의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럼 팩트주의 이외에 또 하나의 이제 노선의 원칙은 반김정일 자유통일 노선입니다. 이게 가장 큰 노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제특회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는 대한민국 하여튼 저기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김씨 일가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가 있는 나라란 말이죠. 거기서 가장 부합한 노선은 일베 노선이고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노선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주의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각종 무슨 부금이라 그러죠. 배경음악들이라든지 무슨 플래시라든지 각종 다양한 이제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그러면은 팩트주의와 이 헌법적 가치에 있는 자유통일 노선과 생산주의가 조직적으로 확장됐다 치자 이겁니다. 무슨 그렇게 큰 국가적으로 위협을 받느냐.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이 풀어나가야 될 자유통일의 과제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일본에서 이른바 신우익, 일본 신우익들이 극우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서 내놓는 가치들은 대부분 천황 통치의 부활을 많이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얘기하는 극우들은.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일베 현상에서 나오는 지금 노선에서 무슨 2조 시대 왕정복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독재 정권 회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때려잡자 김정은이요. 하루빨리 급진적 통일해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자. 이런 노선에서는 위험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극우처럼 약간 형태가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있는 현재 시대적 조건과 일본의 시대적 조건, 아니면 미국의 조건, 독일 조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태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유럽의 좀 신자파 노선을 많이 이제 영향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때려잡으면 안 된다. 한국적 특성을 좀 봐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신자파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베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이제 그게 이제 부합된다 그러는데 일단 저는 변 대표님이 지금 제특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특회는 천황제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 일본 사회를 건설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의 세금들이 낭비되고 특히 이거는 세대론이 또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청년 세대들이 제대로 이렇게 지금 똑같습니다. 일베에서 이야기된 거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386 세대가 결국은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청년 세대가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어디다 돌리냐 그러면 구조적 문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돌리는 겁니다. 제일 조선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세력에게 돌려가 그 세력들을 제거하면 정상적 국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극우적 경향이라 보통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거 대상을 종북으로 그렇죠. 지금은 종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를 들어 변 대표님처럼 이걸 광유로 써버리면 누구나 종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위험성이 크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베가 지금 헌법에 굉장히 부합되는 행동을 한다고 말씀하면 물론 그 부분만 본다면 북한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일베는 분명히 광주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화와 관련된 굉장히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일베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일베가 그런 사이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베의 정사계 정치와 관련된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만 가시면 주로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광주와 관련된 재평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말을 하는데 실제 광주 문제라는 광주를 민주화 운동이라 규정하고 하는 문제들은
김영삼 정부 때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할 때 이 김영삼 정부는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의 헌법 정신에 기초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은 그러면 종북입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순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근데 김영삼 정권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선언했다 해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땐 요즘에 계속 거기에 대한 자유가 너무 억압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 백분 토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광주 사태라고 규정하고 좀 더 캐 들어가서 한번 진실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게 제 입장 아니었습니까? 이게 방통심의위원회 제소에 올라갔습니다. 제 발언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광주 사태라고 규정하겠다는데 왜 국가기관에서 이거를 검열을 합니까? 그래서 6대3으로 해가지고 뭐 부결은 됐지만은 올해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 사태 얘기 나오는 것들이 1배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검찰 수사 기록이라는 게 2004년도에 처음 공개가 됐고 2006년도에 탈북한 사람들이 기자회견 열었고 책을 썼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2010년도에 이제 새로운 이문희관 교양시라는 김일성이 만든 광주 영화가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은 당연히 역사는 재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사건이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방통심의가 갖고 규제를 하고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자가당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20, 30대나 일본의 20, 30대나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일본은 더 어렵습니다. 일본 경제 성장이 멈춰버렸고요. 지금 대한민국도 멈춰있는데 당연히 젊은 층들은 어디다가 지금 핑계를 대고 싶어 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지? 그러면 그거는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지식인들이 잘 짚어줘야 되거든요. 뭐가 문제냐. 저희는 그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가 김정은 때문입니다. 김정은 저 체제가 북한에서 불법으로 딱 막고 있으니까 남한 경제 디스카운트가 못 올라가죠. 일본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의 잘못된 불법 체제를 우리가 한번 국민들이 손잡고 저는 일본하고도 그건 손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저걸 무너뜨려서 자유경제 영토를 넓혀보자.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근데 그렇게 제가 볼 때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국제 정세라는 것이 있고 아니 어렵다 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발상이나 이게 극우적 발상이나 그런 발상을 저는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극우적 발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자꾸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극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화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주 사건, 광주 사태를 재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논의를 해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존에 이미 헌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부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광주 민주화운동이 헌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광주 민주화 기본적으로 지금 지만은 씨 이 수원지법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정이 날 때도 보면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정보 동일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해서 원심에서 지만은 씨 관련된 혐의를 인정할 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해서 지정하지 않고 그거는 분명히 무죄를 선고했죠. 하지만 그게 판결문 읽어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광주 민주화운동 자체를 헌법적인 어떤 그런 기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자체도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29만 원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징금 안 내고 계시는 저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내란죄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어떤 죄들을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련돼서. 그게 다 결정이 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광주 민주화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것을 재평가하는 문제고, 그러면 저는 좌파적 관점이든 또 우파적 관점이든 전부 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판결도 나기 전에, 학술적인 어떤 그런 판정도 나기 전에 헌법에서 규정된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계속 헌법에서 규정됐다는 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헌법에서 광주민주화 단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광주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 그럼 지금 광주민주화 운동을 재평가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게 이 헤리테지 재단의 보고서입니다. 1985년도에 쓰여져 있는 이 헤리테지 재단의 보고서인데요. 미국의 헤리테지 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우파 싱크탱크라고 그러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재단이에요. 이 재단에 나오는 이 보고서인데 제가 면밀하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읽어봤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명백하게 이게 1985년도에 여기에 있던 정보원들이 써서 보낸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광주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암라이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라이징이라는 것은 봉기라는 뜻이에요. 봉기. 그러니까 이거 뭐 사태라고 규정하는 거, 사태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이벤트인데 이게 뭐 사태라고 규정하고 봉기라고 규정하는 것.
이것에서 광주민주화라고 규정하는 방향으로 온 것이 광주민주화 운동이 제도화된 거 아니겠어요? 광주 문제 더 깊이 얘기 들어가면 사실 제가 더 아마 많이 알 텐데 제가 한창 조사 중이니까 그 윤상원 씨 아시죠? 광주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윤상원 씨 평전에서 무장 봉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그 광주민주화가 헌법에 규정된 거 아니에요. 무슨 광주민주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얼마나 이제 평가가 가능하지. 지금 저희가 이 광주민주화 운동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도 실은 어떤 행동 양태가 우익 범죄에 들어가느냐라는 논의를 하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만 두 분의 열띤 토론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하염없이 지나가서 이제 좀 아쉬운 대목인데 이 이어지는 거 오늘 제가 600회 특집 토론을 좀 마련했습니다만 미진한 이 극단적인 이념 과잉 문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념 갈등의 문제는 따로 한번 두 분을 모셔서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길게 갖고 1대1 맞짱 토론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념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뭐 벌써 우익이라든가 종북 이런 단어 자체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을 양상하고 있고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그러면 없을까? 역순으로 이태광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어떤 그런 논의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되는 봅니다. 공론의 장이 살아있는 나라가 바로 저는 굉장히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입장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행위들을 전부 다 반대하는 것만이 저는 민주주의를 신장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본인들이 그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지 대표들이죠? 저는 이제는 거의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통일 노선으로 들어서 있다고 봅니다. 시대적으로 더 이상 김정은 3대 세습이 유지되기 어렵고요. 그런 징조들은 지금 거의 매 시간마다 거의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좁은 한반도가 아닌 북한까지, 북한에 있는 대한민국 동포까지 염두에 두고 한번 대한민국의 노선을 짜기 시작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들이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뭐 대표적으로 북한 인권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누가 반대합니까? 북한 인권 제대로 한번 개선해보자. 그런 문제들은 어느 국민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 있죠. 그게 종북 세력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의 이 참혹한 현실을 남한 국민들에게 감추려 그러고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 정권 무너지지 않게 잘 은폐해가지고 버티려고 그러고 그런 세력들이 소수가 되고 있고 저는 일베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베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기점이 김정일 죽고 북한 3대 세습이 됐을 때 김정은이 들어올 때부터 지금 일베라는 사이트가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폭넓게 한반도 정세를 보기 시작하면은 좁은 데서 계속 아웅다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600회 특집으로 맞짱 토론으로 우리 사회의 핫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이 모든 이슈들이 실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늘 600회 특집에서 다뤄봤습니다.만 향후 602회 그 이후에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600회까지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600회 특집 100분 토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늦은 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방송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